여러분 영화 아바타 1을 보시게 되면은 나비족이 사는 행성, 섬 같은 것들이 공중에 막 떠 있어요. 초전도체 컴퓨터가 나온다.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동차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백투더퓨처처럼.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관성은 뭐냐? 인공지능이 판례 집어넣고 뭐 사건 집어넣게 되면 변호사가 아예 사라지고 의사들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 그걸 바탕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어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주일 정도 GPT 엔지니어로 기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 다음에 4천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받았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전자공학하고 로보틱스 요거 공부했고요. 석사를 산업공학, 박사를 인지과학 공부했고요. 미국에서 교환교수 시절에는 교육공학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이거저거 공부한 배경을 바탕으로 좀 복합적인 이야기론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기 전보다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전화번호 개수 많이 못 외워요. 최근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5개 외우시는 분들도 드물어요. 그리고 최근에 태풍 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큰 사고를 칠 뻔했어요. 중간에 운전하고 가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 교사들 한 200명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자동차 내비게이션, 아이폰 내비게이션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GPS가 먹통돼서. 와, 도착하기 한 3km 남았는데 길을 아예 못 찾겠더라고요.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지도 까먹는 일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길을 찾는 능력 자체가 퇴화했습니다. 좋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뭔가 묘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다 뭔가 이식하거나 어떤 외과적인 오퍼레이션을 해야지만 뇌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뇌가 이미 바뀌었는데 이 도구보다 훨씬 더 큰 게 GPT거든요. 복잡한 생각도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생시켰던 우리 뇌, 정신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이미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GPT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네? 여기서 멈추냐고 말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확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를 활용해서 지금 보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뭐 콜센터 대체하는 거, 영어교사 대체하는 거, 상담사 대체하는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인공지능이나 GPT가 없던 산업군을 자꾸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렇게 넓게 퍼질 겁니다. GPT가 결국 인간의 머리 쓰는 건데 인간은 머리를 쓰면서 몸을 같이 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GPT가 몸을 쓰는 영역에는 잘 연결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봇공학이 발전하는 속도와 견주어서 봤을 때 인공지능과 로봇이 붙는다. 이건 몸도 있고 정신도 있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한정적. 무슨 말이냐면 확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전에 학습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GPT 기반의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언어를 사실 이해한다라기보다 인간의 언어와 갖고 있는 관련성을 패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인풋을 넣었을 때 뱉어내는 거예요. 계속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문헌들을 학습시킬수록 이 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용도가 너무 나서 놀랍다고 하는데 더 놀랄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 일단 제가 특히 대학원 수업 준비하려고 하면 논문을 방학 때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 작업을 저도 열심히 앉아서 찾고 조교한테도 시켰는데 최근에 GPT에 이제 플러그인을 꽂으면 최근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분야의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온 뭐 MRI 기계를 썼던 연구들 몇 개지만 보여줘. 그럼 걔가 차차차차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없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플러그인이 이걸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논문들은 다 있는 논문이고 딱 클릭하면 원문도 뜨고 요약도 12줄씩 해줘요. 원래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제가 한 2-3시간 이상 서치했던 건데 이거를 입력하고 바로 1-2분이면 뜨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죠.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편해졌고요. 시험 문제나 그런 것도 그걸로 내는데 저도 이제 제 사고에 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때로는 제가 제 책을 챕터별로 쪼개서 넣어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네가 한번 시험 문제를 내줘봐. 어떤 건 되게 어렵게 어떤 건 막 2번 꽈가지고 문제를. 그럼 걔가 또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갖다 쓰기 시작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지름길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죠.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어렵기만 하고 사실 의미는 없는 문제인데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에서 리포트 같은 거 갖고 오죠. 그럼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평가 기준을 입력을 합니다. 문장의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되고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꼭 활용을 해야 되고 학생들 리포트를 또 잘라갖고 넣어요. 네가 이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줘봐. 그럼 또 피드백을 줍니다. 혼자서 평가하는 것보다 이 평가를 참고하게 되면 또 제 평가가 편향성을 갖는 거를 좀 피할 수도 있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끼리 어떤 테마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토론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비판적 토론하라 그러면 잘못 비판하다 보면 싸움이 발생하니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리포트를 각각 써왔어요. 이렇게 서로 비판해봐라. 이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써온 리포트를 그대로 GPT에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이 문서를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제가 대화가 가능해요. 역할놀이 하는 겁니다. 얘는 이거 비판하는 역할. 학생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써온 보고서를 얘가 비판해줘. 난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디펜스를 하면서 대화에 티키타카. 인간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거 굉장히 좀 날카롭게 들어가도 상처를 안 받아요. 기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엔 GPT가 그래프도 그래요. 프로그램 꽂으면. 저는 수업에서 보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1을 보시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나비족이 사는 행성 침공하잖아요. 자원 뺏으려고. 섬 같은 것들이 공중에 막 떠 있어요. 자기 부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상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를 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죠. 특정한 지역에 가야지만 탈 수가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를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게 되면 도로도 부상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자동차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백투더 퓨처처럼. 와, 그러면 이제 타이어 마찰도 없어지기 때문에 공기도 훨씬 깨끗해져요. 그 고무가 갈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 화석연료도 거의 안 쓰게 되고 의료 영역을 보게 되면 병원에 있는 수많은 의료 장비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몸속에 전자적인 어떤 모건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발열이 안 발생한다. 그러면 또 의료 분야에도 엄청난 혁신적인 발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초전조체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들었냐지 이게 이슈였어요. 초전조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저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건전지에다 선 연결해서 전구 불 들어오게 했잖아요. 모터 같은 것도 돌려보고 모터가 따뜻해져요. 배터리 여러 개 붙이다 보면 전선도 따뜻해집니다. 따뜻하다는 건 뭐냐 하면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모터를 돌리거나 전구를 켤 때 우리가 이거 뭐 장판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열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그 손실이 없어지면 여러분 만약 가정에 있는 데스크탑, 랩탑 뜨뜻해지죠. 게임 같은 거 돌리면. 초전도체 컴퓨터가 나온다. 쿨링팬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발열이 없어요. 발열이 없으면 전기도 덜 먹죠. 소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관성은 뭐냐. 인공지능이 뭐 엔진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1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치게 되면 거기 들어간 냉각수만 생수큰거 한 병이에요. 우리 집 컴퓨터를 시키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그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돌리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 있죠. 거기에 발열이 심하니까 물만 한 병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만 들어가면 또 그런데 전기도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뭐 다양한 발전 소스가 있지만 화석연료가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당연히 환경적인 카본 발자국, 오염이 생기잖아요. 초전도체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와, 그럼 뭐 일단 냉각수 문제 없어지고 전기 소비량도 극도로 떨어지고요. 발열이 없어진다고 하면 컴퓨터의 사이즈 자체도 훨씬 더 좁게 밀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이 이만큼 필요했던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작게 지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인데 우리가 흔히 구리선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험에 나온 것도 구리에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즉 어떤 재료를 새로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 모든 실험은 여러 번 트라이얼 앤 에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번에 건 아직까지도 좀 검증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사라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건데요. 또 너무 우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과거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를 사람이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붙이는 게 아니라 등불로. 비 오면 와이퍼 찡찡찡찡 하죠. 이것도 사람이 해줬어요. 옆에서.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화장실. 옛날에 유럽 쪽에서는 화장실도 사람이 메고 다녔어요, 뒤에. 망토랑 같이. 지금 돈으로 보면 이제 1,000원 정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망토 쳐주고 저기서 볼일 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게 역사에 계속 손바뀜이었고요. 요즘에 여름이니까 땀 많이 흘리니까 우리 집에서 세탁기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여러분 세탁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세탁기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 이거 두들겨가지고 빨래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누구도 세탁하는 나의 일자리, 세탁하는 나의 가정의 역할이 없었다. 거기서 슬프냐? 여러분의 아내나 어머니가 슬퍼하세요. 나 세탁 못하니까 너무 슬퍼. 아니잖아요. 즉 인간은 처음에 내가 현재하던 일이 없어질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1,400만 개 언급하는 거는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서서히 가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모든 생명체는 환경 변화가
변화가 빨리 발생하고 내가 여기에 맞추는 진화의 속도가 늦을 때는 종이 도태되거나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이 관계처럼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걸 극복해낼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인간다운 어떤 일자리, 조금 더 아름다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이긴 합니다. 끝냈다라는 게 뭐 그분들이 사라진다라기보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직업적인 어떤 견고함은 약간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변호사, 가장 지적인 작업이죠. 머리를 써서 많은 텍스트를 조사해서 내가 디펜스 사건에 대해서 맞는 논리를 짜가지고 들이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패턴 매칭이에요. 변호사분들의 작업을 뭐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작업 본질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고 너무 패턴 찾기가 복잡한 거를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로지컬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잘하거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나마 국내 법이나 수많은 판례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된 게 덜 나와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덜한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많이 된 것들이 변호사를 뭐 대체하진 못했지만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례들은 많이 등장했어요. 내가 만약에 5개의 사건을 동시에 오퍼레이션 진행해야 돼. 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얘가 막 해서 보고를 갖고 와. 얼마나 일하기가 편해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아예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판례 집어넣고 뭐 사건 집어넣게 되면 촤르륵 해서 이렇게 고소하세요라고 등장할 것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는데 기계한테 이런 책임을 맡길 수가 있을까? 최종적인 선택과 책임은 법학에서 저는 사람의 역할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학적인 부분은 사실 의사들은 이제 머리도 많이 쓰시지만 또 몸을 쓰시잖아요. 고도의 숙련된 오퍼레이션. 근데 아직 이제 의학 쪽은 그런 기계,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은 적어 보이지만 머리 쓰는 영역. 구글도 최근에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뭐 영상의학 자료들을 판독하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 쉽게 판독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문의가 1시간에 판독할 수 있는 게 만약 10개다라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판독량은 비교가 안 돼요. 판독의 어떤 정확도나 신뢰도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최근에도 뭐 대형 대학병원 이제 외과 의사분들 모임에서 얘기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간호사나 외과의가 하는 작업이 몸을 쓰는 작업이에요. 외과 의사분들은 꼬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힐뜨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고 봐요. 만약에 외과 의사의 작업 환경에 수많은 센서를 달아놓고서 물리적인 거 데이터를 계속 게더링을 해.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 그걸 바탕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 결국 또 이거 패턴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도 이거 시간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챗 GPT가 나올 때만 해도 그 수준을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와버렸잖아요. 10년 앞당겨가지고. 제가 지금 외과 의사를 대체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 쓰는 것을 잘 갖다 붙이는 산업.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거의 다 관련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원들이 최근에 뭐 이러닝이다, 비대면이다 해서 디지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디지털 투자를 하면서 학원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학습자들이 언제 접속해서 뭘 공부하는지가 데이터로 자동으로 남겨져요. 옛날에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해야 돼요. 얘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출석했는지 아닌지 문제집 어디까지 풀었는지. 근데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고서 뭐 숙제 한 해 안 해 보다 보면 데이터 다 기록이 남아요. 자동으로 리포트가 딱딱 올라와요. 이걸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자동화가 된 거죠. 머리 쓰는 게 대체가 된 건데 이 다음 버전은 뭘까?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지금 강사가 붙어갖고 풀어줘요. 근데 이것도 이미 문제 풀어주는 챗봇이 나왔거든요. 해외에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인데 예를 들어 어학 같은 거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하는 거 프리토킹 하는 챗봇도 이미 나와 있고요. 프리토킹은 정말 일상생활처럼 내가 뭐 타임스퀘어나 런던을 여행하면서 외국인 만나는 씬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 그런 거리도 모델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 영어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걸어와요. 그럼 내 입이 트이겠죠? 어학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안 쓰는 분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또는 뭐 나노기술,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연구하는 분들 다 머리 쓰는 거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너무 넓어 보이니까 제가 최근에 관찰한 바로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하시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진척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뇌과학이나 생명공학들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인데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존에 사람이 알아내지 못했던 어떤 패턴이나 결과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쪽에서 또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대륙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대륙은 먼저 이게 한 2, 3년 후만 지나고 봐도 야 그때는 그걸로 돈을 벌었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GPT가 대화형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입력하고 받아야 되는데 결국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말을 쓰긴 써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건의할 때라고 다른 아웃풋이 나와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여자를 대화할 때 어떤 남자는 여성분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서 이렇게 썸도 타고 또 제 제자 중에 누구는 맨날 대화하는데 맨날 안 돼. 한국어를 몰라서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바로 요거. 그래서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말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잘 던져주더라. 또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해서 뭐 책을 쓰거나 기업에 컨설팅을 하거나 기업에 들어가 단기 프로젝트 한 달 동안 그 기업이 만들어낼 거를 달라붙어 갖고 일하고 이런 분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인가 싶었던 사례는 일주일 정도 GPT 엔지니어로 기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 다음에 4천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분들도 해외에서 초기엔 좀 보고가 됐었습니다. 직장인들 보게 되면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업무가 널널하냐? 그럼 다 고개 흔들죠. 늘 급여는 짜고 업무는 많은 게 우리의 삶이죠. 업무가 왜 많을까?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 하나도 뽑아달라는데 안 뽑아줘요. 회사에서는 늘. 서포트 할 수 있는 사수, 부사도 딱 되면 좋은데. 여러분한테 이제 투덜거리지 않고 24시간 깨어있고 언제나 내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약간 20대 중후반에 잡학다식하게 많은 걸 공부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그냥 하나의 존재처럼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 업무가 있는 걸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는 무슨 광고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회사에서 유튜브, 쇼츠, 쇼폼 콘텐츠 만들라고 시킬 때가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경우 많은 직장인데 갑자기 5분짜리 영상 만들래? 만들 수 없잖아요.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야, 쇼폼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거대로 참고해서 되고 또 만들었어. 이거 썸네일 어떻게 꾸며야 될까? 썸네일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시청률 많이 나오게 얘가 가이드를 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직원 새로 들어왔는데 이 직원 말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보스고 여러분이 팔로워인데 이 관계는 아니니까 관계를 내가 보스나 리더고 얘는 팔로워야, 약간 주니어 직원이야. 이렇게 관계 설정해서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잘 안 될 때 아까 잠깐 언급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뭐 유튜브나 책도 좀 보시고 한 발 더 들어가서 플러그인 같은 것도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고 그럼 얘가 점점 더 똑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사실 MS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글도 다양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진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MS는 좀 더 역사가 길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던 약간 PC 기반의 많은 OS랑 어플리케이션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거에 체화된 것들 위에 인공지능을 덮어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밥을 먹잖아요. 밥인데 새로운 뭐 카레덮밥, 제육덮밥만 만들어 먹는데 또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어떤 덮밥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밥에다 얹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MS의 전략 같아요. 깔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걔는. 또 모르죠. 저 식성들이 난 밥 필요 없어. 새로운 걸 먹을 거야 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식재료를 들고 들어온 게 구글이다 보니까는 구글보다는 MS가 조금 더 당분간은 승기를 지고 가지 않을까. 지능을 만든다는 건 지능을 어딘가에 올려야지만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M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기존에 갖고 있던 OS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엎어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깔아놓은 수많은 플랫폼, 앱, 디바이스, 또 앞으로 나올 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에 다 얹어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채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MS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거. 그럼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삼성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저도 잘 되길 바라지만 하드웨어 직접적인 결과물보다는 사실 반도체 쪽이 워낙 비중이 강하죠.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플이 갖고 있는 접점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좀 걱정이 들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한 측면의 영향력은 MS보다는 아무래도 약한 게 현실적으로 냉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외국계 기업이 조금 더 힘이 세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일자리가 새로 나오는 것보다 없어진다, 대체된다 여기에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데 결국 대체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없애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저희 역할도 크다고 봐요. 제가 제 일자리가 사라지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일자리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특정 기업을 비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고도의 사고 좀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 그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